외국어 영어 제목, 일본어 제목 이런 것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영어 제목이 웃겼는데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 애순과 관식이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가 뭔지 기억나세요? 관식이가 딱 한마디예요. 가? 그러니까 와. 그 가하고 와 가지고 그 둘의 관계를 딱 보여주는데 와 정말 대사를 잘 쓰는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 죽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이 드라마에서 제일 잘 풀어낸 게 무조건 죄책감이에요. 애들이 자책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너무 슬퍼. 그 많이 부모님이 놓치는 부분이잖아요. 애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쉬쉬하는 거예요. 그 시가 이제 유치환의 깃발이잖아요. 소리 없는 최고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진짜 유치환 시인의 시를 보면 그 가난한 조선민중의 삶이 계속 남아. 문학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정말 재미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았고 요즘에 아보아, 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이 요즘 또 새로운 대세 컨텐츠. 약간 소확행하고 좀 비슷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거나 어떤 소소한 일상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현상. 이런 게 좀 최근에 좀 특이한 현상 같아요. 그렇죠. 한동안 사람들이 도파민에 열광을 했었는데 맞아. 뭐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마라맛보다는 좀 슴슴한 맛, 그렇죠. 약간 오래 끓인 곰탕 같은 평양냉면 같은. 그런 평양냉면 같은 좀 무해한 드라마나 예능들이 주목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키 세븐틴 이후로 미키 세븐이었죠. 네. 이후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토크가 영화보다 재밌었다는 후문이. 진짜로. 맞는 것 같아. 봉준호 감독님 한번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요즘 넷플릭스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초기에 제가 넷플릭스 비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센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자극적인 거. 작가 입장에서 야 세지 않으면 컨텐츠가 안 되나 보다. 점점 세게 만들게 되거든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좀 슴슴한 드라마나 슴슴한 컨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넷플릭스가. 요즘 넷플릭스가 슴슴 맛집으로 등극이 돼가지고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슴슴한 그런 드라마. 맞아, 옛날엔 셌어. 막 킹덤 막.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렇죠.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누구 한 명 일단 죽어야죠. 죽어야지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막 너무 잔인하거나 그렇지. 너무 가슴 아프거나 그렇죠? DP도 그랬죠. DP도. DP. PTSD를 되살리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예능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예능 보면 주간식당이라는 예능 되게 좋아하는데 주간식당. 최강록 셰프랑 문상훈 씨 두 분이 하는데 진짜 느려요. 예능이 말을 안 하는 시간이 더 많아. 진짜? 그런데 재밌어요. 되게 휴지부가 많은데 그게 긴장스럽지 않고 되게 편안해지는. 조금 더 지나면 넷플릭스에서 불멍 틀어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의 이제 결정판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폭삭 소가수다. 복삭 속았어.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맛의 드라마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릴리스하는 것도 새로운 포맷을 택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3학으로 나눠서 4편씩. 옛날에 사실 되게 전통적이거든. 16부작. 원래. 그렇죠. 옛날 월화 시리즈, 수목 시리즈 16부작인데 야, 이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디어 좋아요? 그러니까요. 폭삭 소가수다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너 사갔어. 사갔다, 속았다 뭐 이렇게. 근데 수고했다라는 게 이제 소가수다가 된 것이어서 맞아. 제목도 잘 지은 것 같고 이 외국어 영어 제목, 일본어 제목 이런 것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영어 제목이 웃겼는데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 귤이요? 그러니까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가 약간 삶이 씁쓸함 어떤 걸 줄 때인데 그걸 레몬을 바꿔서. 제주의 특산품인 귤로 해가지고 영어 제목을 했는데 글로벌한 거니까 전 이제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질 때마다 대사를 영어 자막으로 해봤다가 영어로 해봤다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작가님 그러면 울다가 감정선이 끊기지 않아요 계속? 저는 이거 집착 아닌가? 집착? 회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서 네. 그 단어를 어떻게 내레이션 했을까? 어떻게 영어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했을까?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16부작인데 한 화가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다 보시고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여기 빠져 4일 동안 계셨구나. 봤습니다. 4일이요. 그러니까 탈수가 얼마나 하잖아요. 진짜 그렇겠다. 할 수가 없어요. 야, 돌려보고 또 영어로 느끼고 막 레몬이래. 그래서 막 아파. 그리고 또 심지어 좋은 장면들은 다시 보면서 디테일하게 본다든지 대사를 또 적으려면 한꺼번에 따로 못 적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따라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하나 볼 때마다 한 2시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와, 와이프가 딱 그러더라고. 이거 보기 전에 각오해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어느 순간에 오해를 한다. 와, 토요일 날 나 혼자 바보가 된 거야.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 저는 어제 탈수 현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죠? 네. 미팅을 하는데 미팅하기 전에 네. 1시간 반 정도 비어서 그럼 일단 일화를 시작하고 가면 되겠다. 보다가 중간에 멈췄다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눈 땡땡 부어서 미팅하러 가겠네 그래가지고 술을 살짝 마신 상태에서 보니까 이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현타 올 때 있어요. 딱 끝날 때 펑펑 울고 있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통 화면이 까맣거든요. 거기에 울고 있는데 내가 보여요. 그럼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이 울음의 정체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냥 마냥 비극적이거나 자극적으로 울리는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을 생각해보게 만들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저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면서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울음 포인트가 다 달라요. 네. 결국에는 달라, 진짜.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맞아. 때문에 딱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나 장면이 나올 때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맞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엄마나 아빠의 마음으로 또 아들이냐 딸이냐 혹은 내가 자녀의 입장이냐 뭐 등등등 맞아. 그런 포인트들이 다 달라서 이걸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염혜란 배우가 나오면 다 일단 울어요. 예. 무조건. 김혜란 씨 등장하면 일단 울으라는 거지. 거의 그 댓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쵸. 이제 그만 좀 나오세요. 싫은 게 아니라 과거 회상씬에만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계속 나와. 꿈에도 나와 환시처럼 자꾸 나타나서 말 걸어. 할머니 만나러 가서 네. 어머니 그렇게 쓱 들어갈 때 언니 나 무서워서 그거. 그리고 이제 자기 딸 좀 지켜달라고 네. 하는 야 진짜 대사가 안 들려? 계속 울었어 진짜. 우리 예순이 잘 부탁한다. 이게 그 얘기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연기의 신들이 모여서 맞아.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황홀함과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네. 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즙을 짜내면서 자기들은 덤덤히 대사를 치는 게 야, 저 장면에서 무조건 눈물이 어떻게 안 나오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 같아. 그렇죠? 이게 자기가 감정이 필이 와서 자기가 울면 이렇게 툭 빠지거든.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담담한데 우리가 막 울고 있어. 그 문소리 씨가 대본을 받자마자 받고 보다가 바로 울었다는 씬이 있는데 이제 아이유가 남자친구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짜증내는데 엄마는 신발 정리하면서 너 뭐 이렇게 지느냐 신발을 이렇게 많이 사면서 하는 그 씬인데 그 씬을 보고 문소리 씨가 대본 보고 울었대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땐 정말 천년덕스럽게 웃으면서 자기 과거 회상을 하면서 야 그래도 엄마 인생 엄마 삶도 인정해줘 엄마도 밝은 날이 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야 대본을 보고 울었던 사람이 그렇게 덤덤히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 과거를 떠올리며 엄마 삶도 인정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참 배우들의 대단한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내레이션도 되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이유 씨가 정말 저음으로 내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감정을 싣지 않고 그 목소리가 저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아이유 씨와 문소리 씨가 같이 내레이션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맞아. 둘 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서도 그리고 이걸 너무 자극적으로 눈물 버튼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느껴지는 내레이션의 맞아, 톤. 맞아. 그게 어쩌면 그 톤 때문에 더 슬픈 거잖아요. 그런 톤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도 되게 어렸을 때 가난해서인지 몰라서 거기서 박보검이 그런 얘기하거든. 막 짜증 내니까 그땐 나도 10살이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생선 하나 갖다 주는 걸 못할 때 순정남에 정말 순정. 그것도 너무 되게 이렇게 대사가 많지 않은데 그냥 그 박보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가슴을 아프게 하는? 좋았어. 나 그 애순이가 관식이를 찾아가서 막 울면서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했더니 갑자기 거기서 박보검 씨가 노스텔지어 시를 읊잖아. 아 맞아. 소리 없는 최고의 아우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근데 그 나중에 알았는데 실제 박보검 씨가 그 연기하다가 더듬었대요. 더듬었는데 그게 연기인 줄 알고 야, 그대로 정말 갔구나. 연기 너무 잘한다 너무 그랬는데 잘했었다. 실제 더듬었대. 노스텔지아 시를 막 읽다가 갑자기 뭐 이러잖아요. 그게 연기가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그 장면이 정말 T와 F의 딱 정점을 보여주잖아요. 다 해줘라고 했으니까 그게 다는 못 해줘. 하나는 해줄게.
다 해준다고 하면 안 난 돼? 불안은 못 쳐. 아니 그 시가 이제 유치원의 깃발이잖아요. 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유치한 시인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 파던 적이 있는데 진짜 유치한 시인의 시를 보면 그 가난한 조선 민중의 삶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도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시인이 뭔 돈이 있어. 그리고 평생 정말 이렇게 교사하고 돈 벌려고 만주 갔다가 완전 쫄딱 망해서 그때 만주 갔다 아들 죽거든요. 돌아오고. 그래서 그 시인을 아는 상태에서 거기서 막 박보검 씨가 노스테이지아 이러는데 막 눈물이 2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전체 이 드라마가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캐스팅이 너무 좋아. 너무 사실은 이제 드라마의 절반은 캐스팅 같아요. 최대훈 배우님. 이걸 완전 뜨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나이가 먹으면서 그 배우가 다 바뀌었는데 이분은 그렇죠, 그렇죠. 선볼 때부터 할아버지 될 때까지 똑같은 배우가 계속 맞아, 등장을 맞아. 하면서 가서 나중에 막 대머리 가발 쓰시고 막 대체 불가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제일 좋아하시는 대사가 학시인 것 같아요. 저요? 학시. 학시. 근데 그게 없었으면 예. 그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축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 그 아저씨 금세 나갈 줄 알았어요. 그 뭐 이렇게 선보다가 계속 이상한 소리 해서 그걸 떠나니까 나 이제 끝났구나 저 아저씨 했더니 나중에 사돈이 돼. 그 맨 마지막에 그거 기억나요? 그 할아버지 된 다음에 그 신발 바꾸시면서 뭐 마사이족 신발. 마사이족 신발. 자기가 신고 뛰어. 진짜 연기 진짜. 근데 저는 이 아이유와 박보검이라는 두 배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제가 보기에는 사고 칠 걱정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캔들 하나 없는. 스캔들이 생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둘 다. 너무 착하고 선하고 바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양관식과 애순을 연기하기에 너무 적용인 것 잘 같아요. 어울린다. 아니 별명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무쇠. 동명이 죽고 둘이 갇힌. 나는 그것도 너무 슬픈 게 거기서 너무 울었어. 나중에 애순이는 남편이 자기를 원망할까 봐. 그 죄책감, 아이에 대한 죄책감, 남편이 자기를 원망할까 봐 그게 항상 미안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관식이는 그때 자기가 축대를 원망했다라는 맞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관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 나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거. 맞아. 애들이 자책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너무 슬퍼. 그 많이 부모님도 놓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윤리적 판단을 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괴로워할 수 있는데 사실 부모들은 저도 부모지만 많이 놓치잖아요. 항상 혼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애들이 막 우니까 금명이 은명이가 서로 자책을 하죠. 그거를 이제 보면서 결국 3일 만에 일어나죠. 금명이는 자기가 자전거를 타서 동생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울면서 얘기하고 은명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동생을 놓고 집을 나가서 동생이 죽었다라고 자책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참 인상. 그때 엄마 아빠가 현타가 오죠. 살아남은 애들을 보살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약간 순한 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자극, 슴슴한 맛이라고 이걸 표현했는데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다가 이 셋째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그걸 보면서 꼭 죽여야 했을까. 이 한 아이가 죽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드라마를 다 보고 나니까 사실 이 아이의 죽음이 드라마 마지막 회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파장을 이렇게까지 크게 일으키는구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쓴 것 같아서 그 죽음이 제가 보기에는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가족 중에 누군가 죽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이 드라마에서 제일 잘 풀어낸 게 무조건 죄책감이에요. 네. 이 얘기를 할 걸, 이 얘기를 하지 말 걸, 이걸 해줄 걸, 하지 말 맞아. 걸. 그러면서 다 죄책감이 휩싸이고 이게 이제 애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쉬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배우자, 부모 중 한 명 그리고 자식들이 일부러 아빠 얘기, 엄마 얘기 피한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얘기하면 다 우니까 슬프니까 힘드니까 서로 각방에서 안 나온다든지 가장 안 좋은 방식의 애도거든요. 그게?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셨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고인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나 때문에 엄마도 슬플 거야, 나 때문에 애도 슬플 거야. 서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각자의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꺼내다 보면은 혼자 안으로 골마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게 언젠가 원망으로 터져요.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당신이 뭐 해줬어, 엄마가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고인의 살아생전 추억에 대해서 같이 함께 했던 것들을 사진도 보고 물건도 보고 하면서 그때 아빠 이랬잖아, 엄마 이랬잖아 막. 풀어야지. 네, 그쵸. 그런 식으로 감정을 계속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작가님이 참 잘 쓴다고 느낀 게 정말 넘쳐나죠, 명대사가. 네. 애순과 관식이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가 뭔지 기억나세요? 딱 한 음절씩으로 이들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계속 그 애순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관식이 뭘 먹을 걸 자꾸 들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싫어하니까 네. 관식이가 딱 한마디예요. 가? 그러니까 와. 가? 맞다. 나 가냐? 그러면 이제 네 곁에 내가 필요 없느냐? 가? 하니까 애순이가 보고 와 그러잖아요. 그 가하고 와 가지고 그 둘의 관계를 딱 보여주는데 와 정말 대사를 잘 쓰는구나. 그 연기하기도 어렵게 하겠지만 16부작의 명대사를 제가 기록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 진짜 좋은 대사 너무 너무 많았어. 좋은 대사 많은데 너무 많았어. 그중에서 저는 먹을 거에 관련된 대사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관식이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애순이가 약간 틱틱거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쟤는 자꾸 먹이기만 하고 꼬시질 않냐? 그렇지. 아 맞아. 얘기한다든지 맞아. 아니면 명장면 있잖아요. 수영에서 오는 장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네. 난 페이퍼스인 줄 알았어. 관식이가 오자마자 한 대사가 뭐냐면 울면 배 꺼져. 항상. 그게 사실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울지마가 아니라 울면 배 꺼져 라고 이야기하는 게 관식인 거죠. 먹을 거 맨날 주니까 넌 맨날 먹을 거면 내가 거렁뱅이냐 그랬더니 거렁뱅이한테는 안 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순이가 바란 건 널 좋아해라는 말인데 그 얘기는 죽어도 못하고 먹을 것만 뒤입다 갖다 맞추면서 이 한국이 어쨌든 한국 근현대사가 참 가난한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얘기로 그러니까 뭐 아침 드셨어요? 점심 먹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데 관심이 많아. 그리고 애순이하고 관식이가 이제 부산 도주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헤어질랑 말랑 할 때 관식이 엄마가 와가지고 애순이한테 아이고 밥도 못 먹고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애순이가 저는 밥은 그러지 잘 먹는 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성격이 보여주는 게 관식이도 잘 먹고 애순이도 잘 먹어요. 이 기본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이다. 건강한 두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밥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드라마를 쓴 임상춘 작가님이 엄청난 팬이어서 다 본 것 같거든요. 이분 특징이 약간 조합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 쌈 마이 웨이는 청춘물처럼 보이지만 격투기라는 소재를 딱 가져와가지고 흥미롭게 만들었고 동백꽃 필 무렵도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연쇄살인이라는 걸 또 엮어가지고 그렇죠. 네.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되게 평범한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족의 진한 내면 같은 것들을 해녀와 바다에 대한 비유를 함으로써 되게 안 어울리는 두 개의 요소를 잘 결합시키는 그런 작가분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저는 되게 성공적으로 이게 결합된 것 같아요. 아니 성공적인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신 작가님? 제가 실은 드라마를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어릴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기황호를 쓰신 그런 작가분이시고 그래서 드라마를 좀 압니다, 제가. 아는데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보게 할 것인가. 그 기술이거든요. 다음 회를 누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렇죠. 보통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 드라마 보면 여기까지는 봐야지 하는데 하나만 더 볼까? 그렇죠. 그러다 이제 끝까지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폭삭소가수다는 그 트릭이 크게 발휘되지는 않았어요. 큰 사건이 다음으로 이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단락단락으로 되게 작품성 맞아. 그렇죠. 맞아. 완결을 지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강박보다는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한화가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딱 끝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분도 뭐 워낙 유명한 작가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연출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 인생 드라마를 만드신 미생. 근데 왜냐하면 이게 나의 아저씨 작가분이 똑같이 만든 게 이제 나의 해방일지인데 맞아. 연출은 달라요.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역시 작가도 작가지만 연출, 맞아, 감독을 누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나의 아저씨도 그 특유한 그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둡지만 따뜻하고 그쵸. 되게 없을 얘기 같은데 또 있을 얘기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번에도 사실은 좀 잘 묘사가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생각보다 역사 드라마야.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한 5, 그렇죠. 60년까지 계속 이게 플랜카드가 붙거나 뭐 붙으면서 알려주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다. 몇 년도 계속 나오면서. 저 너무 기대했어요. 네. 드라마를 다 보다가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심용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잘 알려주시겠지. 근데 아버지는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딱 그 있잖아요. 제주 4.3 이후에
외지인들이나 육지 것들과는 무관하다. 그게 제주인들한테 진짜 큰 상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도 옛날에 보면 제주도는 옛날에 다 무조건 무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한 게 많고 특히 4.3 때 보면 학살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대부분 이제 파견된 경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도민들은 경찰을 직업을 안 갖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사투리도 못 쓰게 했었다면서요? 4.3 그렇죠. 이후에. 네. 그렇죠. 사투리 안 쓰고 서울말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좀 되게 좀 생각보다 잘 표현이 됐고 작가가 계속 연결시키고 싶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애순이 학교에서 부당하게 부급정이 되었을 때도 신문에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나온다든지 맞아. 현대사와 이 두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 같은 게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는 네. 좀 이제 내가 살았다라는 게 사람들이 강해서 그런지 그냥 경험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심각한 건 아닌데 이렇게 예를 들면 저 땐 삐삐 안 썼는데 혹은 이때 이미 핸드폰 나왔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한데 경험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앞뒤가 계속 안 맞아. 그런 건 좀 있었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괜찮았다. 88 올림픽 한다고. 좌파민. 아니 왜냐면 이제 그게 진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라자 호텔 아시죠? 프라자 호텔. 네.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하고 할 때 세계의 언론이 와서 딱 찍는데 돌린 거예요, 카메라를. 그랬더니 세상에 이쪽은 그 청와대 광화문인데 돌렸더니 완전 판자촌인 거야. 그게 전 세계에 다 나간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열받아서 이거 가려라 해서 만들어진 게 그 프라자 호텔이에요. 되게 유명할 때 일종의 그 병풍 같잖아요. 야, 제주도에서도 저랬구나. 제주도에서도 저 길에다가 성화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거기 보면 쌍화탕 계란 동동 띄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주도가 생각보다 커피 역사 깊어요. 왜냐면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을 내려오니까 사실은 많은 문인들이 제주도로 많이 피난을 왔었어요. 부산 제주도로. 네, 그래서 50년대 때 제주도에 이미 되게 유명한 커피 다방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군사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 민족 정신, 건전 이러면서 커피 금지령을 내렸네. 전통차 먹으라고요? 그래서 전통차 우리 차로 해서 원래는 그때 문화가 다방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군사 정권이 우리 차 먹어 이거는 외색이야 이래 버리니까 등장한 게 그럼 끼니 이제 때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쌍화차에다가 계란 동동 띄어서 먹는 걸 바뀐 거야. 근데 그걸 거기서 먹고 있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부산길이 이렇게 열심히. 네, 이렇게 먹는 거에서 저는 엉뚱한 데서 재미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타이밍이 너무 적합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서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또 재밌어서 저는 약간 이제 중간쯤 보다가 심각한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너무 역사를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의 삶에 역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요. 맞아. 단 한 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딱 한 번 영향받는 게 뭐냐면 IMF거든요. IMF. 그건 정치자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 안동이 고향이신데 외할아버지가 안동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쭉 같은 집에서 사셨어요. 104세를. 그 외지어 오지여가지고 6.25 때도 아무도 안 왔어요. 못 찾았고. 그만큼 동막골. 그만큼 고립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를 삶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 환경과 변화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계절로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들의 시간, 역사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흘러가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계절이 아닐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반복되는 순환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흐르는 인간의 역사와 대비하여 반복 순환되는 인간의 마음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걸작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조가 바뀌건 아니면 왕이 바뀌건 그렇지, 서민들의 그렇지.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중요한 건 내 먹거리가 있냐 떨어지느냐, 우리 애를 먹일 게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애순이나 관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경기 혹은 내 먹거리 누가 건드냐 안 건드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지. 역사적 사건이 있어봤자 정말로 4.3 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입을 안 시킨 거 아닐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은 저 애순이에게 관식이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분이 넷플릭스에 계신데 어. 좀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편성 보더라도 약간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네. 이 순해지는 예능 판세와 약간 슴슴해지는 드라마 형국이 작가에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넷플릭스에 걸리려면 더 자극적이어야 돼. 더 많이 죽여야 돼. 더 잔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어. 지금의 행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소설이 되게 슴슴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사람이 거의 안 죽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 선두주자는 바로 내가 아닌가. 야, 그러니까 오늘 폭삭 소가수다의 결론은 김준격의 시대가 온다. 네. 축하드립니다.